당초 4조 달러로 예정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계획이 조금씩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 공화당이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인프라 계획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줄었다라고 해서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인프라 계획 그리고 또 1.9조 달러인 경기 부양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프라 계획이 원래 계획이 인적 물적 합쳐서 4조 달러죠. 네. 그게 최근에 계속해서 내용도 수정되고 그다음에 특히 규모도 수정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최근까지 거론되고 있는 방안 어느 정도까지 지금 후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크게 한번 구조를 한번 그려보시면 첫 번째 1.9조 달러짜리의 레스큐 플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으로부터의 벗어나기 위해서 1.9조 달러짜리를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잡스 플랜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이른바 물적 플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총 규모가 약 2.3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규모였는데 지난주까지요.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이제 일단은 한 발 물러난 형국인데 급기야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안도 2.3조 달러의 기존 규모에서 1조 달러까지 낮췄습니다. 1조 중간에 1.7조 달러를 한번 거쳤는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으나 양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미국 경제를 위해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공화당 간의 간극이 너무 커서 그 간극을 좁히는 과정을 쭉 거쳐왔는데 급기야 이제 지난주에는 협상이 결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중재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5명, 공화당 5명 약간의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중재안을 냈는데 그 내용도 결국은 총 규모가 이제 1조 달러 정도. 그래서 공화당 안과 이 바이든 정부 안의 어떤 수정안. 그래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현재 이제 저희가 3월 말, 4월 초에 처음에 발표했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반토막이 더 낫네요. 2.3조에서 1조 달러면 한 40% 정도 그 정도로서 줄어들어 버린 상태인데 그러면 보다 더 아무튼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화당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화당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규모를 내놓고 있습니까? 공화당은 사실상 1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9,200억 달러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민주당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정부 여당 쪽에서 보면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공화당에서 분명히 반대를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당 간의 상원에서는 50대 50이거든요. 근데 부통령이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결국 정부안을 의지를 표명을 하면 결국 과반에 의해서 그게 통과가 됩니다. 그게 예선 조정 제도라는 특수한 제도인데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할 거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지금 규모상으로도 1조 달러를 줄였고 공화당은 그것마저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갑론을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쯤 끝이 날 거라고 지금 보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10월 달부터 내년 예산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8월 되면은 미국에서는 의회가 좀 쉬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이전에 통과를 시키고 7월 달 내로 아무튼 통과를 시키는 걸 그래서 7월 달 내에 최대한 합의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중재안도 나온 상태에서 물론 숫자상으로는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들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이 전체적인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점 그리고 표면적으로 어떤 공화당의 반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수정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리스키한 그런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금융시장 영향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규모 자체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금융시장 측면에서 봤을 땐 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규모가 줄게 되면 그동안에 증세에 의했던 거에 증세 규모도 줄 뿐만 아니라 또 국채를 발행하고 이러는 규모도 적으니까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도 또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융시장 쪽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 지출 규모
그리고 인프라 투자 계획이 상당히 수정이 되고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경제에 대해서는 뭐 큰 민감도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장기간 8년에 걸쳐서 지출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였고 뭐 기존에 뭐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자산시장 특히나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한 달여에 걸쳐서 미국 금리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게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2조 달러 어치의 어떤 지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국채 발행 계획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발행 물량을 통해서도 금리의 상승 요인. 그게 지출이 됐을 때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도 금리의 상승 요인. 그래서 지난 1분기 그리고 4월 달까지는 금리가 올라갔죠.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그게 다시 하락하고 있는 요인 중에 그 두 가지를 거론을 하면 발행 계획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양 효과도 처음에 우리가 자산시장 특히나 금리에 반영됐던 것보다는 좀 적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금리가 좀 하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1.5%를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를 뚫고 내려가서 1.49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했었는데 잠깐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금리가?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를 전망할 때는 정말 냉정하게 얼마만큼의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고 자산 시장에서는 특히나 뭐 주식도 그렇지만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는 또 빠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분기 때 보면 생각했던 것 많은 금리 상승 요인은 있었지만 빨리 올라갔다. 여러 가지 요인이 되면서 좀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었고 그러한 요인들이 상당 부분 조정이 되면서 지금 또 수급적인 요인들 또 숏배팅을 걸었던 헤지펀드 자금들이 또 숏커버링 들어가면서 또 금리를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경제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면 경제가 열리면서 미국 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소비 경제, 구매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근데 어떤 뭐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면 어떤 지금 워낙에 이제 장기 투자 자금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언제까지 금리가 오를 것만 기다리고 어떤 채권에 대한 매수를 지연시킬 수만은 없다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은 뭐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안정적인 국면에서 어떤 펀더멘털 요인과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좀 대립하는 이런 안정적인 금리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경제 펀더멘털하고 유동성 양쪽이 서로 지금 치고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양쪽의 균형 그리고 또 힘을 고려했을 때 상승 요인이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당분간은 아무튼 그냥 조정 국면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1.9조 달러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됐죠.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일부 그 항목은 이미 6월 달에 끝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그 항목들이 끝이 날 거다. 그리고 각 가게에 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도 뭐 이미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해줬더니 이게 실업이 계속해서 뭐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기 끝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 대책이 상당히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줬고 경제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은 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2.3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은 그 다음 스텝, 그러니까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인프라를 투입을 하겠다와 관련된 것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레스큐 플랜, 그러니까 1.9조 달러에 해당하는 건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게라든지 어떤 실업자들에 한해서 현금 지원을 대부분 했던 그런 성향에 있는 경기부양책을 의미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 3월 달에 통과가 돼서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가게당 1,400달러니까 뭐 기존에 더해서 약 200만 원 가까운 실업 그 가게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추가적인 실업 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금 뭐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그걸 지금 이제 9월 달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경제 전망을 할 때는 고용이 결국은 실업에 놓여 있더라도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애써 지금 뭐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까지도 워낙에 뭐 고용도 좋고 인플레이션 좋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뭐 정책 효과가 발휘가 된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름쯤 되면 이제 서서히 이 실업 수당에 대한 지급을 종료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겠죠. 공화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주에서는 이미 20여 개 이상의 주에서 조기 종료 이야기를 종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9월 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름부터는 지급이 중단이 되고 예.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구직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1.9조 달러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투입은 이제 중단이 될 거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체 효과로서 다시 한번 이제 일자리 구직 활동이 더 늘어나고 어떤 고용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확인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내일에서 FOMC도 열리겠지만 그 통화 정책의 어떤 정책 결정 중에 하나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온다. 예.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 이게 뭐 지원을 많이 해줬더니 고용이 안 되고 참 굉장히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계산해봤더니 월 미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500만 원 정도 버는 게 그 밑, 그러니까 500만 원보다도 덜 벌게 되면 네. 아예 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 이게 지급이 뭐 많이 되고 있죠. 누가 이게 적극적으로 현재로서는 고용을 찾아 나설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FOMC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이 얘기가 된 이상 네. 지금 6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그게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 뭐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내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한국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예.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점점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거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번 6월 FOMC에서 지난 4월 달에는 어떤 소수 의견이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게 많은 의견으로 테이퍼링 논의가 이루어질 거냐에 예. 대해서는 좀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이 보다 그러니까 공식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저희들은 그래서 그 시점을 약 9월 정도, 그러니까 9월 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여름철의 어떤 경기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워낙 이제 연준이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하는 뭐 데이터를 확인해서 후행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9월로 구체화되는 시기를 보고 있는데 이번 FOMC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소위 말하는 판을 깐다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명시적으로 발표는 안 하겠지만 사전 작업들을 해나가는 과정. 예. 그래서 경제 전망 이번 6월 FOMC에서는 이제 경제 전망도 나오고요, 수정안이 나오고 또 점도표도 그려질 겁니다. 예. 근데 지난 3월달에 했었던 거에 비해서 점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도 기존의 2023년까지 제로에서 예. 2023년 내에 어떤 의견이 제기가 된다든지 또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전망 자체가 기존 전망 대비 좀 개선이 된다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테이퍼링을 발표한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시장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이번 6월 FOMC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테이퍼링이 거론이 되지 않더라도 뭐 얼마 전에 뭐 SMCCF라고 하는 유통시장에서 거론되는 회사채를 예.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테이퍼링, 그러니까 금리는 너무 먼 얘기고 테이퍼링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그 제반에 있는 통화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할 거라는 이런 메시지는 얼마든지 거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먼 얘기니까 먼 얘기죠. 그거는 뭐 하지는 않을 거고 기타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바로잡는 형태를 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고요. 그동안에 브라질, 터키가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번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역시 이제 뭐 인플레 우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5%포인트를 올렸으니까 그래도 아무튼 폭 자체는 적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러시아가 금리를 인상하고 한 걸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때문이고 인플레이션. 예. 기본적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어떤 전환, 그러니까 기존에 무조건 완화적으로 가는 거에서 이제 전환의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신흥국에서도 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나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또 터키도 뭐 3월 달 중에 올린 바가 있었는데 이들 지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거의 5%에서 10%에 예. 가까운. 높긴 높네요. 저희로서는 정말 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한데 그 이유도 결국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71달러입니다. WTI 기준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거의 뭐 순간적으로 제로도 한번 찍고 제로에서 왔고 마이너스 20불 뭐 그렇죠. 이렇게까지 한 갔었으니까. 10불, 20불 했으니까 지금 70달러가 넘어섰다면 그만큼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높은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불가피하게 러시아 같은 이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도 뭐 올해 올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죠. 네, 그렇죠. 저희는 기존 전망 대비 시점이 당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시점이 올해 그러니까 4분기 중으로 이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늘 이제 이런 뭐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해까지 땡겨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늘 예. 어떤 뭐 플레이는 또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또 대선도 있고 한국은행 총재 또 바뀌는 그런 시즌이 있기 때문에 좀 사전적으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좀 올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소통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분명한 건 기존의 전망 대비 펀더멘탈도 양호해지고 또 시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충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속 올릴 수 있다, 연내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마음 먹고 지금 덤비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